네, 김문수 TV 목요인문학 첫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삼국지의 저자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삼국지 강의에 앞서서 삼국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삼국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삼국지 독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삼국지는 재미로 읽는 건데 무슨 독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삼국지는 원래 킬링타임용 아니냐, 심심풀이 땅콩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삼국지,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삼국지 연의라는 책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이 문화 콘텐츠의 힘을,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문화 콘텐츠가 잘못된 사실이라든가 잘못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한다면 거의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은 요새 최근에 암살이란 영화를 보고 김원봉 씨를 훈장을 취소하겠다든가, 또는 6.25 참전용사 유가족들 앞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라든가 이런 몰상식한 소리들을 하는데, 사실은 김원봉 씨가 누굽니까? 조선의용대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조선의용대가 조선 팔로군과 합류해서 조선의용군이 됐고, 조선의용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조선인민군의 본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 남침에 선봉을 쓴 게 아닙니까? 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전 폐지를 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원자력 연구원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는 이런 선동적인 영화를 찍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정부 정책이 결정돼서 지금 원전이 폐지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든 문학이든 이 소설이든 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어떤 객관적 진실을 얼마든지 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삼국지라는 책은 대단히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이 삼국지가 형성된 게 14세기 원말 명초에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래로 지난 70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6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요즘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주류로 활동하고 있는 586 세대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1980년대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논술 시험, 지금은 이제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라든가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논술 시험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 5번 읽은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월탄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 연의를 손에 쥔 뒤로 졸업할 때까지 5번 읽었습니다. 삼국지를 읽으면은 아주 말싸움도 잘하게 되고 논리적이 됩니다. 그 삼국지 연의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 빼놓고는 다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회유하거나 또는 속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른들이 이제 이런 걸 기억하셨던 거죠. 그래서 삼국지를 읽으면은 논리가 강해지고 말싸움이 강해지니까 삼국지를 읽게 되면은 논술이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자녀들한테 삼국지를 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때 맞춰서 나온 게 이문열 삼국지입니다. 이문열 삼국지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수년 만에 100만 질 정도 팔렸어요. 사실은 이제 이문열 작가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죠. 여러 좋은 작품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들의 일거러진 영웅, 영웅시대, 또 젊은 날의 초상, 금시조, 명작이 많죠. 제가 버클리대 학교에 가서 비지팅 스칼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현승종 총리도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이문열 작가도 비지팅 스칼라로 합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환영식에서 현승종 총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문열 작가는 우리 시대가 나온 천재입니다. 요즘은 이런 천재 작가가 문단이나 출판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언론계, 출판계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훌륭한 작가의 작품을 요즘은 도서관에서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현실입니다. 이 한국의 문학계, 출판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자세히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문열 작가가 삼국지를 얼마나 팔았냐면 지금까지 1800만 권을 팔았습니다. 이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쓴 뭐 60여 종의 삼국지,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여러 자료까지 다 합치면은 그 판매 부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성경 다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향을 받은 게 삼국지 연의입니다. 자, 이 삼국지가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삼국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옛날 그 어르신들도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지 잘못 읽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586 세대들이 이제 입시생들 또 대학생들이 이런 이제 이 논술 시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삼국지들을 읽었는데 삼국지들을 읽다 보니까 이 삼국지 연의의 어떤 왜곡된 사실들 또는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제 시각만은 아니고요. 우리 저희 기독교계 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사님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는 백준현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마포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삼국지 책을 선물을 드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삼국지 우리나라 586 그 정치인들이 삼국지를 잘못 읽어갖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삼국지 전문가입니다. 삼국지로 본 열왕기상하 강해라는 걸 몇 달에 걸쳐서 하신 적도 있고요.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조그만 책을 하나 선물하셨는데 거기 안에 삼국지 단상이라는 작은 에세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들어보니까 역시 제가 생각했던 거와 관점이 똑같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우리나라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586 정치인들이 그 잘못된 의식이 조선조 후기에 유교적 명분론 또는 주작적 그 사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조선조 후기에 유학자들이나 관료들의 행태를 이제 뭐 폄하해서 뭐 씹선비다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과도한 명분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조 후기의 어떤 사회 상황이나 정신적 사고방식 이런 것을 도쿠가와 막부 이후의 일본이나 또는 메이지 유신 전후의 일본과 비교해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배진영 차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586 정치인들이 사서상경이나 무슨 성리학 관련된 서적을 읽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 공부 진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조 후기의 그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으려면 최소한 사서상경이나 성리학적인 그런 고전 책들을 읽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이 사고 수준이 대학교 1, 2학년 수준에 멈춰 있어요. 거의 머리가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운동권 교과서인 뭐 이영희 교수의 해방전사의 인식이라든가 8억인가의 대화 뭐 이런 것 외에는 읽어본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단파 라디오로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 학습한 것 이외에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머리가 아주 시원해요. 머리가 비어갖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저희 유교의 고전을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읽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유교적 명분론, 주자학적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체득화된 건데, 이 사람들이 읽은 거는 그때 논술 시험 준비하느라고 읽었던 삼국지 연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국지 연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 단순히 그 무협지나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14세기에 형성된 이래로 70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동양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왕조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전제 왕권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책이었다면 이게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국지 연의는 사실은 전제 왕권에, 그것도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계층의 입장을 옹호하는, 또는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어도 무조건 충성하고 무한대로 충성하라는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 서적입니다. 삼국지 연의를 보면 굉장히 의문스러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유비란 사람은 한없이 무능하게 나옵니다. 눈물만 잘 흘리고 맨날 도망이나 치죠. 그런데도 제갈량이나 관우나 유비 같은 1급의 장수들, 또 지식인들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고 충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왜곡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삼국지 연의가 형성된 그 역사적 배경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삼국지 연의의 기본적 텍스트가 되는 거는 진수라는 사람이 쓴 정사 삼국지죠. 태강 원년, 그러니까 서기로 280년에 진나라의 사마염에 의해서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해에 이제 진수가 삼국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진수는 원래 촉한 출신입니다. 진수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빼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쓰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고 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뒤에,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에 동진을 대치한 이제 송나라죠. 그걸 이제 유유라는 장군이 사마씨를 패하고 새로 세운 나라라고 그래서 흔히 이제 나중에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하고 구별해서 유송이라고 부릅니다. 유송의 문제가 이제 이 삼국지의 진수를 보강하라고 신하였던 배송지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내려서 배송지가 그때까지 남아있던 한 140여 종의 사료를 모아서 주석을 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입니다. 그것 외에도 뭐 진서, 후한서 이런 데 이제 삼국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설화, 또 민담, 민간 전승 이런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 시대의 기록에 보면은 당나라 시대에도 이미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돈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삼국지의 어떤 원형이 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북송 시대에서 원나라 시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북송 시대는 사실은 이제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냈던 레이왕이라는 사람이 쓴 중국사 산책이라는 책에 보면은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미 매뉴팩처링도 나타났고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그 산업혁명기로 진입을 하지 못했느냐? 레이왕 교수의 진단에 의하면은 산업혁명이 되려면 자유가 창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자유가 창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인 사유재산권 제도하고 자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산업혁명에 진입을 못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북송 시대에는 경제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이제 여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시간을 때워주기 위해서 소위 강사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강사의 사자는 선비사자가 아니라 역사사자예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주로 이제 풀어먹는 레퍼터리들이 역사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삼국지 얘기들을 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먹고 살았습니다. 일종의 뭐 중세시대의 민내진거나 뚜르베르처럼
음유 시인들이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먹고 사는 직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강사들도 뭐 맨입으로 이렇게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본이 있었어요. 대본들. 이 강사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설화들의 대본이 바로 삼국지의 이제 원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송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설화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저 유명한 이 문장가 소식이죠. 소동파가 지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지림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이야기 또는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유현덕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조조가 이겼다고 하면은 매우 슬픈 표정을 보였다. 마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한 책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나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때 이미 그 삼국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을 뿐더러 또 이 삼국지의 내용에 이미 어떤 유교적인 관점, 정통론적 또는 명분론적 관점이 많이 이제 채색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혼자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이게 나중에 차차 이제 변화합니다. 서로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얘기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연극으로 발전하게 되죠. 뭐 이게 그리스에서도 연극이 발생된 배경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연극이 이제 잡극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근데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원나라 시대입니다. 원나라 시대에 이 잡극의 희곡이 바로 원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당시 송사 원곡 명소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문학을 설명할 때. 근데 이 원곡의 그 대부분의 레퍼터리들이 삼국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버클리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부설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원곡 전집을 본 적이 있는데 한 40편 정도의 원곡이 수록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0편 가까운 게 삼국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삼국지에 관한 그 원곡 대본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뭐 초성과 여포의 이야기인 연환계, 또 유비가 유표를 만났다가 도망치는 얘기를 담은 그 양양회, 그리고 관우가 오관 육참장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천리독행, 뭐 이런 또 관우가 노숙과 담판할 때 얘기를 담은 게 이제 단도부회, 뭐 이런 그 원곡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그 월화 관공 참초선이라는 그런 원곡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조조를 도와서 합의성에서 여포를 사로잡습니다. 사로잡고 나서 이제 여포의 부인이었던 절세미인 초선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가지고 이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 결의 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갈등을 빚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리의 화신인 관우가 한 여자로 인해서 우리 형제 간의 의리가 깨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달빛 아래서 울면서 초선을 베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모여서 원나라 말기에 나간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삼국지가 연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입니까? 북송 시대에서 원나라 시대까지가 바로 어떤 시기였냐 이런 얘기예요. 중국의 한족이 가장 치욕적인, 가장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송에 조광유는 거란족이 세운 원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죠. 형님이 원나라가 아니라 요나라 황제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공 금액을 정하는 협상을 했는데 신하가 와서 매년 은 20만 냥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조광윤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좋아했다고 그래요. 나는 100만 냥도 바칠 각오가 돼 있었다. 상당히 치욕적인 사실이죠.
이게 바로 전현지맹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금나라 때는 어떻게 됐냐? 아예 북중국을 다 먹히고 남쪽으로 쫓겨나서 남송이 됐어요. 그때 휘종, 흠종 두 황제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황제만 잡혀간 게 아닙니다. 태후, 황후도 다 같이 잡혀갔습니다. 태후, 황후가 잡혀가서 뭘 했냐면 술 팔고 몸 팔고 창기 노릇을 했습니다. 이랬던 시절입니다. 원나라 때는 아예 남송까지도 맥혀서 전체 중국 인민이 이민족의 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이죠. 자, 북송 남송 시절에 그럼 백성들은 이런 한심한 이 정부를 몰랐을까요? 그때 그러면은 휘종 흠종은 뭘 했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휘종 흠종은 사치 향락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느라고 국민들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나라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국가 안보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경제는 상인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또는 사치 향락을 위해서 무한 수탈을 했던 거죠. 백성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왕조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에게 충성을 해라, 황제에게 충성을 하라는 식으로 세뇌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난 게 주자학입니다. 주자가 이제 남송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자학은 그 이전의 유교와 달리 유독 그 정통론과 명분론을 따집니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군주라면은 이유 불문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부패해도 백성들은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주자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봉에 나서서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사대부 계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북송 남송 시절 보면은 좀 우리나라 조선조 후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는 백성을 다 버리고 도망쳤죠. 또 병자호란 때 이 인조는 우리가 오랑캐라 부르던 여진족의 황제한테 삼배구고도, 그러니까 3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9번 찢는 이런 절을 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보통 왕조라면 이런 상태면 왕조가 존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선조 후기에 유독 성리학이, 주자학이 유행을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군주가 하는 일이 엉망이어도 백성 정통성 있는 정권에는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세뇌 교육을 주자학을 통해서 했던 거죠. 근데 주자학은 어렵습니다. 또 성리학의 여러 경전들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을 교육시키려면 뭔가 쉬운 내용으로, 재미있는 내용으로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삼국지 연의입니다. 삼국지 연의는 삼국지 시대의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에 주작적 명분론을 덧칠해서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전제정부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삼국지 연의라는 거는 제대로 된 역사서도 아니고 단지 재미로 읽는 책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된 정치 이데올로기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러면은 유교적 명분론의 영향으로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왜곡됐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생긴 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런 삼국지 연의가 우리나라 586 세대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쳤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 연의 자체가 사실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그걸 읽은 사람들한테 매우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생관 또는 인간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저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국지에 푹 빠져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게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삼국지적인 가치관이, 또 세계관이
이런 태도가 자기 몸에 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왜냐하면 삼국지에서의 인간관이라는 게 굉장히 수직적인 권력관계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굉장히 영웅주의 사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책인데 내가 뭐 영웅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뭐 여기서 이렇게 직장에 앉아서 뭐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많고요. 또 뭐든지 이제 세상 일을 이 삼국지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정통론을 따지다 보니까 내 편을 따져서 정통인 편은 뭘 해도 옳다. 정통이 아닌 편은 뭘 해도 틀리다. 이 흑백 논리로 아주 점철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상에 나와서 모든 걸 그런 시각으로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박정희 정권 때 정부의 관리나 학자들을 전부 어용이라고 막 매도했죠. 우리 스승님이었는데 남덕우 부총리나 이순신 부총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 선친들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공직에 들어와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그 젊은 시절에는 특히 대학생 시절에는 독재 정권의 주구다, 쏜오브 빛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던 분들인데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애국심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분법적 사고로 그냥 매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들이 문제이냐? 이 삼국지 연의의 폐해를 5가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과도한 권력 지향성입니다. 이 삼국지 연의를 읽다 보면요, 누구나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왜냐? 삼국지 연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권력만 잡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평소에 미웠던 놈들 얼마든지 모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때 시절은 그게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권력을 잡아봐야 4, 5년인데 또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내 맘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마구 쳐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 삼국지 연의를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었을까요?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죠. 근데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뭐 쌈도 잘하고 깡도 좋은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도 못하고 건들거리는 애들한테 눌려 살죠. 너드 취급이나 받고 찐따 취급이나 받고 마음에 한이 쌓입니다. 응어리가 생깁니다. 내가 권력을 한번 잡으면 저런 놈들 한번 손을 봐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삼국지 연의를 읽다 보면 굉장히 강한 권력 지향성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제가 버클리에 있을 때 또 비지팅 스칼라들이 함께 그 안철수 씨를 특강 강사로 한번 초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 특강을 쫙 듣고 나서 제가 느낀 생각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야, 젊은 사람인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나?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생각이었고요. 2번째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 인사가 됐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수도승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살까? 나 같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나중에 안철수 씨가 정계에 진출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답이 풀렸습니다. 그 사람도 권력을 잡아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다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어요. 나라의 큰 손해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노벨상도 탈 만한 이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가 뭐 패가망신한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거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와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권모술수를 아주 미워합니다. 병불염사란 말이 있어요. 서로 싸울 때는 사기치고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삼국지에 매우 많이 등장하는 고사 성어입니다. 이 권모술수를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정도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꼼수, 권도를 걸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삼국지를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제가 한번은 그 시립대 초빙돼서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335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삼국지 매니아들인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이 뭐 수십 분 모여서 만든 그 모임인데, 동아리인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삼국지에 관련된 책을 저수를 남기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 정도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특강을 마치고 나니까 그때 참석했던 한 원로 교수님이 저한테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삼국지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소능대다 그랬어요. 이소능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작은 세력으로 큰 세력을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작은 세력으로 큰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기를 쳐야 되는 겁니다. 권모술수를 부려야 되는 거죠. 삼국지의 기본 정신이, 삼국지 연의의 기본 정신이 사기치고 꼼수 부리고 남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세력이, 소수가 꼼수를 써서 국민을 선동해서 정권을 획득하려 든다면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정권을 획득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정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다수가 자기를 지지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 특히 이 586 세대들 아주 병폐인데요.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다수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다수 국민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소수의 신념으로 무장된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키고 또 선동해서 정권만 획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한 짓이냐면 러시아 혁명 때 볼셰비키가 한 짓이에요. 또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한 짓이고요. 이거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국지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지금 586 세대, 특히 현 정권의 담당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도한 그 유교적 명분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흑백 논리죠. 정통론에서는 정사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정통 왕조는 올바른 편이고 정통이 아닌 쪽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옳고 또 잘못한 것도 적당히 덮고 미화를 해야 되고, 상대방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옳지 않고 훌륭한 일을 했으면 뭔가 뒤에 음모가 있는,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호도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삼국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유비가 한 일은 뭐 잘못한 일은 다 덮어버리고, 유비도 잘못한 일 많아요. 뭐 억울하게 사람 죽인 사례도 많고, 또 유비가 뭐 작게 승리한 건 크게 승리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죠. 그리고 조조가 한 일은 다 잘못했다. 또 조조 진영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 형편없는 간신배들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조조요, 진짜 업적 많이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보훈제도, 구빈제도 만든 사람입니다. 전난으로 황폐된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 만들었어요. 또 둔전제도를 창안해서 그 전란으로 인해서 또는 대란으로 인해서 떠돌던 백성들을 정착시켜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 조조입니다. 근데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분법적 사고의 폐해죠. 이게 이제 요즘 그 386 정치인들 종특이라고 그랬죠. 종특. 주특기가 바로 뭡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 편이 한 거는 다 잘한 거고 상대방이 한 건 다 잘못한 거다. 이게 바로 삼국지 연의의 이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 병폐는 이제 영웅주의적 사관입니다. 삼국지 연의를 읽어봐도 백성의 시각, 민중의 시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영웅들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죽이는 도살자들이에요. 관우 장비 보면은 뭐 무수히 사람 죽이고 다니지 않아요? 또 조조만 해도 조조가 서주를 침공했을 때 잔륙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잔륙이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은 물론이고 소말답게 돼지 살아있는 건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위입니까? 이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칸트도 윤리학의 제1법칙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뭐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조조는 이제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행위예요. 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사람을 이렇게 학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삼국지 시대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삼국지가 처음 시작된, 그러니까 황건적이 난이 일어난 중평 원년 서기로 184년경인데요. 그때 후한말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약 100년이 지나서 태강 원년 삼국이 통일되었을 때 남은 인구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4천만 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살해당했거나 또는 어디 산간 벽지로 도망을 쳐서 유랑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삼국지 시대가 매우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영웅들의 이 위대한 행위로 점철된 시대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게 바로 삼국지 연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주의의 경도가 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586 정치인들도 이 영웅주의에 많이 경도돼 있어요. 뭐가 문제냐? 영웅주의란 뭔가 위대한 위협을 남겨야 되죠. 자기 명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국 통일이라든가 또는 뭐 민주화라든가 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명분을 위해서 영웅들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로 이 영웅주의 사관의 폐해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합병적 윤리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합병적 윤리관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도덕성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이나 또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때 도덕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가 민주성이라든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합병적 윤리관에서는 오로지 도덕성만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제 삼국지의 저자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삼국지의 나간중을 비롯한 삼국지의 저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낙백 지식인입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지식인들, 재야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질적인 국가나 뭐 이런 사회를 경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또 경험 경륜 이런 게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유일하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도덕성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손에 때를 묻힐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을 하거나 또는 국가 경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조금씩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을 안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야 지식인들은 오로지 도덕성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도덕성이 밥 먹여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생산성, 효율성이 있어야 국민들 밥 먹여줄 거 아닙니까? 이 도덕성만 강조한다는 거는 그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마음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6가지 준거 기준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배려, 공정, 자유, 또 충성, 권위, 청결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도덕성만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배려 기준만을 단편적으로 강조하는 게 됩니다. 이 국가 정책이나 또는 인물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만 따지다 보면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시간 관계상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조도 유재시거라는 말을 인재등용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로지 재능만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 국가를 잘 운영할 능력만 있으면 도덕성은 좀 하자가 있어도 뽑겠다는 얘기죠. 한나라를 창건한 그 한고조 유방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진평이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썼는데 이 진평이라는 사람은 뭐 형수하고 사통하고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천하제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한 사람의 도덕성입니까? 아니면 국리 민복입니까?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낌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저 청문회 한번 보세요. 청문회. 그 사람 나라를 책임질 장관급을 뽑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경륜이 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또 요즘 최근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10년 전 20년 전 일 파고 들어서 도덕적으로 훈결이 있나 이런 것만 따지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인재들은 다 놓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만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또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5가지의 이제 삼국지 연의의 폐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재밌게 읽다 보면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국지 연의가 오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이 행태가 몸에 바로 배게 됩니다. 이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언론, 예술, 법조까지 강고하게 뭐 진지를 구축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진지를 장악했다고 할까요? 하는 이제 주류 세력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을 크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삼국지 연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삼국지 독법이 필요한 겁니다. 삼국지를 올바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올바른 그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요약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읽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2번째는 그 삼국지 시대의 역사적 상황, 배경과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3번째는 그 삼국지 시대에 참여했던 다양한 참여자들, 그게 백성이 되었던 군벌이 되었던 또는 정치 건달이 되었던 이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조명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삼국지를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